예부터 가을이 깊어가는 제주 중산가는 최고의 사냥터였습니다. 또 거기서 얻은 사냥감들은 우뚜루 마을에 그야말로 둘도 없는 식재료였는데요. 멧돼지, 오소리, 노루 이런 여러 야생동물이 있겠지만 오늘 그중에서도 보약처럼 먹었다는 제주 꿩 이야기를 오늘의 콘텐츠 안테나 콘텐츠로 정해봤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제주 민속 자연사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완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제주 음식을 스토리텔링하고 그리고 제주 음식 문화원 원장 부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꿩엿도 제조하고요. 꿩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강주남입니다. 요즘 그야말로 꿩을 많이 잡아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절적으로 지금이 맞는 시기인가요? 그렇죠. 계절적으로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네. 꿩이 보통 봄에 산란하고 부화해서 쭉 커오는 과정이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또 그동안 이제 털갈이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충분히 비축하다 보면 살이 통통 오르는 시기가 늦가을이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도에는 야생꿩 사냥이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죠. 지금이 이 계절이 좁쌀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고 그리고 햇 메밀쌀들이 지금 막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꿩도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이 맛있어지는 계절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옛날에 쌀이 없던 시절에는 꿩하고 별미로는 공류들이 좁쌀하고 아니면 메밀하고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음식들이 이제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많이 먹었죠. 꿩이 좀 통통하고 통통하다는 거는 체중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날기가 쉽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선조들이 야생의 생태를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꿩의 습성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잡기 쉬운 계절이 지금이죠. 예전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꿩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막 날지 못하니까 지칠 만큼 쫓아다니다가 그냥 주워도 온다고 하는 아니, 누가 말씀을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직접 그러니까요. 자기네가 잡아먹는 거잖아요, 뭐를. 그죠? 야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먹어요, 보통? 보통 애들은 이제 씨앗, 곡물, 내지는 작은 벌레도 먹긴 하죠. 그러니까 특히 곡물 같은 경우는 아주 영양가가 풍부하니까 그 꿩한테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꿩을 통해서 내가 식량 문제도 해결하는 사례들이 많죠. 아니, 지금이 또 콩을 탈곡할 시기라서요. 콩도 좋아합니다. 콩도 잘 먹고. 콩밭에 콩이 좀 많죠. 아니, 대표님 직접 꿩 교육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도 지금이 좀 바쁠 때죠. 아무래도 꿩이 이제 제일 많이 먹을 때라서 그때도 하고 또 내년 1월이 되면은 이제 꿩이 이제 산란 준비고 이제 암수가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때가 준비가 돼야 돼서 좀 많이 바쁘고 지금 또 10월, 11월이 또 그 교육 수요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꿩 교육 농장이라고 하면 네. 어떤 걸 교육하고 이런 거예요? 보통 농장하면 친숙한 동물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꿩을 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또 꿩엿도 만들기 때문에 꿩엿하고 꿩엿을 주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꿩 관련, 그다음에 꿩 깃털로 작품 만들기 활동 이런 거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일반 방문객들이 찾아가서 그렇죠.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예, 예. 먹이도 혹시 꿩 주고. 먹이 주기 체험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꿩이 좀 까탈스럽긴 한데 저는 자주 교육에 참여했던 친구들이라서 그러나 조금 많이 따라오는 편입니다. 지금이야 꿩 수렵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전에는 꿩 사냥을 즐겨 할 정도로 그야말로 꿩들이 지천에 널렸다라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잡나요?
대부분 제 사람들은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꽁코. 맞아요. 이제 동네 어른들이 청년들이 이제 몇 그룹을 이뤄요. 이렇게 거기 보면 뭐 리더도 있고 방을 보는 사람도 있고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꽁의 습성을 알아야만이 꽁을 잡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꽁이 다른 새에 비해서 고속비행을 못 해요. 저속비행에다가 또 단거리 비행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처럼 이게 몸이 무거우니까 오래 할수록 지쳐버려 꽁이. 그러니까 한 번 날고 두 번 날고 세 번 하다 보면 이제 알아요. 동네 청년들이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이제 서로 보초하면서 꽁 잡는 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꽁코 그 자연 이렇게 풀영하기도 하고 네. 최근엔 그 전에는 이제 낚싯줄이랑 철사줄을 가는 식으로 해서 이제 올간을 만들어요. 거기에 다 목이 걸리게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꽁코가 덫을 말하는 거죠? 네. 근데 덫하고 다른 게 저도 이제 꽁코를 많이 봤거든요. 덫하고는 덫은 뭔가가 덫은, 이제 네. 센 느낌이지만 네. 이거는 정말 애교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목만 딱 들어가면 이렇게 네. 줄어들 수 있게 만들어져서 꽁코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그라미죠.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밭에만 있어도 그냥 네. 그런 꽁코들을 많이 넣었잖아요. 예전에 고구마만 심어도 원래 좀 새끼를 4월, 5월에 이제 알을 네. 부화하게 되면 얘네들이 고구마가 연글 때쯤 되면 고구마 밭 도랑에 이거 파먹느라고 많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이만 가도 푸드득 그 꿩비애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저희 아버지 말로는 얘는 앞만 보고 간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니까 걔네가 어디 날아갈 줄 벌써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습성을 안다는 게 그래서 그 그런 길목을 거예요. 지키고 있는 네. 거예요. 그죠? 뒤에서 혹시 몰고 네, 몰고. 한쪽 방향으로 날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걔한테도 잘 잡히는 거예요. 개만 사냥 그냥 제주개만 잘 훈련된 개가 있으면 상당히 그러니까 개를 가진 리더가 최고였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꽁이 많았던 거예요? 많았어요. 그렇게 농작물에 해를 끼칠 만큼? 네, 너무 많았거든요. 아, 거의 닭보다 더 흔했던 네. 거네요. 그래서 이 고구마가 이제 연글기 시작하면 그걸 파먹는 거예요. 그냥 줄기를 먹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그럴 때 고구마를 유해가 되는 거죠, 농사에. 그리고 저희도는 근데 야생 초지가 아주 발달에 대해서 꽁이 많이 서식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육지하고 다르게 꽁이 많다고 많이 느껴지는 거고 지금도 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육지하고도 다른 거는 육지는 이제 꽁을 이제 음식으로 많이 썼지만 제주도에서는 그게 유일한 약으로 많이 썼던 의미가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 거의 꽁이었죠. 네, 그래서 꽁엿도 해먹고 꽁 관련 음식도 많이 해 드셨던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직접 혹시 잡아보신 분 있어요? 무슨 꽁코나 뭐 이런? 꽁코는 나봤죠. 아 진짜요? 네. 그럼 꽁코를 좀 잘 만드는 방법도 혹시 아세요? 잘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걸리는 여기 이 정도만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신에 잘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꽁코가 있는지 없는지 있는 거 알면 제3자가 다 갖고 가버려요. 아 꽁이 잘 네, 그거 안 보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꽁이 뭐 가는 길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충 보면 또 일부러 그 길목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해서 오게 유인하게끔 그런 데서 이제 꽁코를 놓는 거죠. 혹시 그래서- 대표님 저도 뭐 어릴 때 꽁코 같은 좀 넣었었는데 실은 꽁코 같은 경우는 꽁도 아다시피 매일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밥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도 가져가지만 짐승도 먼저 네. 저 가져가기도 하고 먹어버리기도 하거든. 그래서 제가 꽁코를 놓으면 부지런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부지런해야 꽁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잡을 때는 뭐 암컷 수컷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잡나요? 꽁코에 놓으면 이제 걸린 대부분 수컷이 수컷을 많이 하죠. 잡히죠. 네. 보통 그러다가 이제 사냥이 총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암꽁은 잡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됐죠. 대부분은 수컷을 많이 잡긴 하죠. 근데 암꽁은 잡으면 또 괜히 죄책감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르신들이 죄책감이. 그 솔잎에 막 숨겨서 가져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암컷이다 수컷이다는 구분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완전 구별 가요. 근데 그러니까. 꽁이 좀 특이한 게 알을 낳으면 이제 10개씩 낳잖아요. 부화하면 암꽁이 수컷이 몰라요. 모릅니다. 아 바로 직전에. 네. 그죠? 우리 병아리처럼. 3개월 정도 지나야 그 깐 거는 예, 맞아요. 3개월 정도 새들은 지나야 수컷은 이제 색깔이 예뻐지고 네. 목에 흰띠가 생기기 시작하고 깃털갈이 눈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장기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까투리는 그냥 수수한 색깔로 이렇게 남아있죠. 그래서
암컷을 까투리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 장기를 이제 수컷이라 수컷을 칭하는데 또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는 꺼병이라 그러는데. 꺼병이. 예. 혹시 제주어로도 제주는 칭하기 뭐 줄레라고 하죠. 줄레? 아, 줄래. 어린 꽁을 이제 줄레라고 하죠. 줄레. 예. 이것도 처음 듣네요. 꽁비얘기라고만. 네, 저 꽁비, 병아리. 빙얘기. 예. 그 빙얘기는 이제 병아리에서 병아리. 예. 쉬운 말로 한 거 있고 또 막 어르신들도 그 구분해서 좀 불렀죠. 근데 저희 아버지 얘기로는 예전에는 꽝 코에 걸린 걸 안 가져오면 그때 거기에 지다리가 다 먹어버리니까 네.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뭐 지네마라 지다리는 오소리. 오소리. 오소리가 오소리가 체각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네, 그렇죠. 그래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챙겨야 되네요. 네. 아니 이렇게 사냥 방법도 다양한 만큼 먹는 방법도 다양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대표님 만들고 계신 꽁엿이 예. 아닐까 싶어요. 그럼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 꽁엿을 만들기 시작하시나요? 저희가 만들기 시작한 건 27년이 정도 됐는데요. 꽁엿은 저희도 전통 음식이어서 예전부터 해 드셨습니다. 예전부터 해 드셨고 저는 27년 정도는 됐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만들기 시작하셨나요? 저희도 전통 식품을 이제 뭐 관광 상품도 만들고 대중화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95년도부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처음 회사 설립을 같이 다른 분하고 동업을 해서 시작하시다가 제가 2005년도에 가업을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1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꽁엿이 어떤 맛인지 뭐 자주 접해볼 기회는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대표님께서 네. 직접 만드신 꽁엿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예. 네. 저는 이제 꽁엿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보양식이라고. 보통 보양식 하면 쓰지. 쓰고, 예, 쓰고, 예. 먹긴 먹기 먹어야 싫고, 되는데, 예. 먹여야 되는데, 선뜻 가지 않고 쓴맛이 막 강한데, 이 꽁엿은 아주 달달하고요. 아주 맛있고, 식사 대용으로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보양식, 또 제주의 보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꽁엿을 또 저희 맛보라고 오늘 가져와 주셨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딱딱하고 긴 그런 육지식의 엿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조청과 좀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물성은 조청보다 좀 더 되고요. 제주도는 동물성을 넣어서 약으로 먹었던 것을 전통적으로 엿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꽁엿을 해 드셨고요. 꽁이 아시다시피 매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집에서 기르던 닭으로 많이도 해 드셨죠. 닭엿. 그다음에 옛날에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면은 저 돼지들 다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 큰일 때 쓰려고 그래서 그 돼지고기를 쓰고 나서 비계에 붙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돼지고기엿도 많이 해 드셨죠. 그럼 이 꽁엿을 뭐 어떻게 만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꽁엿은 옛날에 차조로 만들었었거든요. 예, 차조나 찹쌀을 밥을 지어가지고요. 밥을 짓고 나서 그 밥을 온도를 조금 낮추고 나서 엿질금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고리라고 하는 볼이 싹 튀어서 이제 말려서 간 거를 고리라 그러는데 그 골을 넣어가지고 삭힙니다. 삭히는데 한 8시간 정도 미지근 물에 기어서 삭히고 나서 그것을 잘 짜면 찌꺼기는 버리고 물이 나오는데요. 그 물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식혜가 되죠. 제주도에서 생감주라고 하고요. 그걸 조금 끓이면 제주도 전통 음료인 골감주가 되고요. 그걸 좀 더 끓이면 꽁엿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5시간 정도 끓였을 때 아침에부터 꽁을 손질해서 삶아서 고기를 다 발라놨던 그 고기를 넣어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꽁고기가 들어있죠. 고기가 들어가 있는 예, 거고. 예. 예. 예전에는 고기를 크게 찢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못 먹었었기 때문에 고기 씹는 맛도 느껴보기 했었는데 고기가 오래 두면 고기는 수분이 계속 빠져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식감이 안 좋아서 다 뱉어내요. 그래서 다 드시게 하기 위해서 살짝 이제 갈아서 놨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막 고기가 그래도 드문드문 보여요. 네, 예, 갈았기 때문에 예. 한번 직접 맛을 네. 좀 보시고. 예. 이것도 지금 찍어서 한번 네, 우리 빵에 뭐 발라 드셔도 되고 요즘은 식빵 같은 데 발라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아니 이게 직접 그냥도 먹고 먹어보고. 씹으니까 아니, 고기의 그 식감이 다 느껴지네요. 예. 끝에는 그냥 살살살살 막 그 느껴져요 고기가.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엄청 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설탕이나 천연의 방부 접시만 단맛이라서. 예. 이게 예전에는 이제 차좁쌀로 이렇게 만들 때는 이렇게 차조로 만들 때는 색깔이 이렇게
맑고 이렇게 투명하지는 않고 조금 더 검죠. 검죠, 또 검은 차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티티하고 또 맑은 맛도 예전에는 이것보다는 더 이제 약간 탁한 느낌? 느낌 예, 나죠. 그런 느낌이 많이 났죠. 아니 이거 뭐 상해빵이라고 하나요? 예, 이거? 상해빵에 잘 보리 어울립니다. 와 엄청 잘 어울리네. 네, 네. 보리 맛이 엄청나네요. 아 보리와 이 꽁엿 조화가 또 네, 사실은 다 붙는 꽁이 데서. 보리밭에 잘 많이 나왔죠. 사실. 꽁하고 보리하고 인연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아래도 원래 꽁 보리밭이 알을 약간 오소록한 곳에 낳잖아요. 보리 그죠? 필 때쯤에 거기서 알을 낳고 그 보리로 골을 만들어가지고 이 엿을 만들어요. 아 근데 만두도 그러니까 색깔이 난왜 만두가 왜 나왔나 싶었어요. 아니 그럼 이 안에 꽁 고기가 들어있다는 꽁고기도 거예요? 들어가 있고요. 안 해볼까요? 그럼 이것도 직접 만드세요? 네, 직접 만듭니다. 고기를 어제 내가 좀 소비 좀 시켜보겠다 해서 처음 만두를 시작을 해서 만두를 좀 고기를 좀 많이 고기를 넣어가지고 이제 수출을 좀 해볼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만두를 저희 식당에서 직접 한번 접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걸 해야 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 만두를 이제 런칭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 고기 만두가 굉장히 맛있어요. 예. 이게 안에 고기가 또 훨씬 많이 들어가 있고 예. 꽁 고기가 그리고 이 채소가 또 많이 채소 씹혀서 많이 들어있죠. 예. 예, 둘이 이렇게 같이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고 맛있어요. 예. 예전에 그 네. 궁중 음식 그에도 보면 꽁 메밀만두가 있어요. 예, 있는데 예전에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궁중 음식도 그 메밀만두는 아주 우리 제주도 조배기처럼, 조배기처럼. 예, 네. 그 안에 겨우 꽁고기가 들어가서 그냥 이만큼 뭉쳐놓은 그런 느낌의 왜냐면 메밀 만두였거든요. 성질이 잘 뚝뚝 끊어지니까. 끊어지니까. 예. 네, 뭉쳐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적절히 잘 배합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미국 시장이 만두가 아주 인기잖아요. 한국 만두가. 대기업 만두가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식이 아주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그쪽 미국 수출 쪽으로 좀 넣어서 꽁고기를 조금 소비를 좀 해볼까 해서 아, 진짜요?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꽁 만두만요? 아니면 꽁 엿도? 아, 꽁엿은 지금은 꽁엿을 직접 못 들어간 이유는 미국은 축산하고 특히 조류는 금지돼 있습니다. 반입이 금지돼 예, 이제 만두부터 시작을 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박사님 혹시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옛날 맛. 막 정서처럼 올라와요. 예. 예전에 이게 어머니가 하면 이제 항아리 단지 느낌 좋잖아요. 네. 단지 그걸 약간 높은 데 올려놔요, 이렇게. 실ong에. 그래서 올려놓으면 동생이 같이 있으면 나눠 먹으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먹으려다가 막 엎어질 때도 있고. 아니 그 높은 곳에 보관을 한다는 거 그냥 잘 먹지 보관하는 못하게 거죠. 혹시 네. 그냥 손대지 그 못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엿을 만들면 아무리 가마솥이 커도 단지가 하나에서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귀한 거잖아요. 그 예전에는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애들 네.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귀한 거를 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한 숟가락씩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보이는 저 높은데 저희도 말로 곱전하신데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한 숟가락씩 퍼먹죠. 퍼먹다가 잘못해가지고 계속 땡겨서. 넘어져가지고 깨지거나 나중에 너무 많이 퍼먹어가지고 양이 비면 어머니한테 잡혀가지고 죽게 매 맞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그렇게 엿을 고우면 그걸 이제 진짜 궤 위에다가 올려놔서 우리는 어렸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닿지 못하는데 시간이 있어요. 엿 먹는 시간이. 네, 어머니 시간이 있었죠. 엿 먹어라 하면서 지금 욕인데 엿 먹어라 욕인데 옛날에는 이거 우리 할머니가 우리한테 진짜 맛있는 간식 주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기침 감기에 좋다고 이제 예방 효과로 그렇게 해서 이거는 비상상비약인 거예요. 단맛이 전혀 없었던 그 시절에는 이게 완전히 천연 곡류에서만 나온 단맛이잖아요. 보리 그 엽기로 그렇죠, 골가루하고 좁쌀이든 이렇게 해서 그걸로 만들어진 단맛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맛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한 숟가락만 먹어도 이게 사실은 그냥 지금도 한 숟가락만 먹어도 천연 소화제예요. 이 안에 그 보리가루나 그렇죠. 이런 데 안에는 그 아밀라제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 성분이 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만들어진 이 엿이기 때문에 지금은 천연 소화제로 한 숟가락씩 이렇게 식후에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그리고 돼요. 그때는 더
고기 씹는 맛은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뭐 지금 꿩엿은 미국으로 진출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정말 이 맛있는 꿩 만두의 맛을 본 미국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규제만 조금만 더 풀리면 꿩엿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날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슬로푸드 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맛의 방주 예. 등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들었어요. 그 먹는 층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 옛날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층이 다 사라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요즘 음식을 계속 먹기 때문에 그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거 아주 좋은 음식이야, 보존해야 할 음식이라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국제 슬로푸드 맛의 방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될 음식을 선정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100여 가지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제주도가 제일 등재 수가 많습니다. 25가지, 6가지쯤 되는데 그래서 맛의 방주에 등재를 시켰습니다. 이거 하고 나니까 유명한 요리사 선생님들이 이걸로 다양하게 음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임새가 좀 많이 넓어지는 거죠. 그 혹시 생각나는 음식 있어요? 이걸로 예전에 보통은 이제 당 성분이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복이나 소라 이런 거 당절임 할 때 이렇게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저희 슬로푸드 제주지부에서 많이 하는 이제 꿩엿 고구마 범벅. 꿩엿 고구마 범벅. 네, 고구마를 깍두기로 썰어가지고 그걸 좀 삶다가 메밀가루로 살짝 묻힌 다음에 거기다가 꿩엿을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건데 아주 맛있습니다. 꿩엿이 이렇게 시럽처럼 이렇게 예, 되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체험하실 때 하시는 것 중에 강정도 이걸 넣고 강정도 만드시대. 그리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유치원생이나 어린 친구들은 이제 쌀강정을 보통 물엿으로 많이 쓰잖아요. 꿩엿으로 몸에 좀 꿩엿으로 쌀강정 체험을 합니다. 이제 완전히 딱딱하게 굳지는 않지만 아주 건강한 맛이어서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꿩엿은 제주도 향토 음식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이다. 예전에는 귀할 수밖에 없었네요, 진짜. 왜냐하면 그럼요. 할머니가 어떤 꿩엿을 할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꿩엿을 만들기 시작하면 아침 동틀 때 네. 밥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떠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엿을 고르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지가 지나고 한 열흘쯤 지나면 그때는 완전히 농한기예요. 네. 밭에 나갈 일이 없어 너무 춥고 그때 이제 이 나팽날이라고 해서 이 나팽이라는 것이 이제 섣달 뭘 많이 끓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제주도만의 세시 풍속이에요. 마을마다 약간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제주도는 이게 나팽날을 딱 그 동네에선 정해가지고 이날은 염소날은 동티 안 난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진짜 그렇죠. 동새벽부터 앉아가지고 하루 밤 될 때까지 끓여가지고 하는 게 이 엿이에요. 그 꿩 고기로 지금 꿩 메밀국수 만들어 먹었고, 예. 꿩 만두, 만두도 먹었고 또 꿩엿 만들었죠. 네, 범벅도 만들어. 꿩엿 고구마 범벅. 뭐 정말 이게 꿩이 전천후 식재료인 것 같아요. 제가 겨울 무는 맛있잖아요. 산거 같다는데 그건 무만 넣고 끓여도 꿩국. 맛있죠. 꿩국 맛있게 많이 먹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설날 되면은 메밀 반죽 해가지고 이게 짤막짤막하게 이제 썰어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떡국도 끓이는데 칼로 이렇게 썰었다 해서 이거를 우리는 지금은 메밀 칼국수라는 이름으로 딱 병칭돼 있지만 옛날에 할머니들은 칼국이요 칼국 이 칼로 잘라서 끓였다 해가지고 그런 음식들이 주로 많이 먹었죠. 그리고 그 특별하게도 그 해산하고 나면 산모들 그때는 뭐 꿩이 있으면 그걸로 완전히 꿩을 딸려가지고 거기다가 메밀 반죽만 해가지고 주르륵 흐리게 산모한테는 이제 칼을 대면 안 된다. 그래서 써는 게 아니라 이런 제형으로 막 후루룩하게 해서 그냥 줄줄줄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몽글몽글 수제비처럼 막 이렇게 올라와요. 붓고, 예. 예. 그러면 이제 꿩도 보양이 되고 메밀은 또 몸을 정화시키는 그런 곡류니까 정말 이제 제주도 생활 속에 엄청 많이 있었죠. 아니 그리고 예전에는 그 말려가지고 포로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그렇게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아버지 작품인데, 예. 꽁코에 이제 걸려온 것들. 그럴 때는 이제 많이 잡은 날은 이걸 어떻게 보관을 못 하니까 그거를 이제 가슴살이나 다리살을 살살살 포를 다 떠가지고 간장만에다가 살짝 재웠다가 시들시들 말려요. 채반에다 얼려가지고. 서너 이게 말리면 참기름 발라가지고, 예, 그 화로에, 쏘아야겠네. 예, 살짝 구워요. 지금 육포 굽듯이. 그러면 그거 최고의 간식이었죠. 생각만 해도 맛있겠네. 아니 꽁 가지고 근데 지금도 만두로 그게 해먹으셨네. 하면 예, 좀 상품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막 육포나 이런 것들이 인기 많죠. 예, 돼지고기도 육포를 만들고 하는 이때랑 술안주로도 좋고. 네, 너무 좋겠죠. 우리 박사님이 사실 야생 동물 특히나 이제 조류 박사님이시거든요. 뭐 실태 조사하고 계신데 혹시 좀 조사를 하시면 기억에 남는 뭐 꿩이라든지 일화 같은 거 있을까요? 예, 최근에 여러 가지 AI도 있고 또 수렵도 제한했고 하다 보니까 꽁들이 참 농경지 상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 예전에는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어요. 수렵이라는 게 사실 이게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했었는데 최근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농작물에 상당히 그 민원성 있는 경우도 있죠. 꽁들 어떻게 돼? 그럼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나오니까 결국 다 농작물로 올 수밖에 농경지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 눈에는 점점 꽁이 더 많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꽁들한테는 상당히 이중 삼중 피해가 보게 되고 또 저희들이 설치조사 가다 보면 로드킬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도 다 자동차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런 서식지 단절이다 보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꽁들이 조금 순환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걸초 같은 데 가보면 꿩이 날아다니는 거 되게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게 개체수가 줄어든 거 아닌가 좀 싶거든요. 그렇게 막 줄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않는데 산소리 벌초다가도 그 알을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 꿩들이 아무래도 그 중산간 지역까지 계속 농경지가 토지가 형성되고 또 자연 초지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꽁들이 이제 많이 분산돼야 되는데 특정한 곳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좀 그 생태계에 할 때 약간 오류를 범할 수도 있죠. 예전에는 판단할 때. 반농사도 많이 했으니까 먹을 네. 것도 많았을 거고 이제 반농사를 거의 또 네. 많이 안 하게 되고 중산간도 너무 많이 네.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 아마도 개체수가 서식지가 줄어들 거예요. 네. 없어지는 거고 거기에 그러다 또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개체수 줄여는 다행인데 인위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아까 전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작물하고 상당히 네. 민원성이 민원성이 있어요. 강하죠. 적정 수준에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수렵도 제주도는 수렵 허가인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생 이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좀 맞춰져야지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면 또 부작용도 있는 거네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이제 야생의 꿩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제 사육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되면 꿩 자체가 제주를 대표하는 어떤 음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뭐 정책적으로 보완하든지 해서 여기에서 개체수들을 사육하면서 늘려주면 그리고 지금은 꿩이 우리 일반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쉬운 식재료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쉬운 식재료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마트에서 꿩 고기를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나요 지금? 지금은 거의 힘듭니다. 아. 왜냐하면 꿩 자체가 농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걸 키우는데 일반 토종닭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키우는데 12월에 다 잡지 않으면 꿩은 내년에 산란하기 위해서 또 잘 안 먹어요. 그 산란용 빼고는 다 도계를 해야 되는데 도계하게 되면 그걸 보관할 냉동 창고가 각 농장마다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도계장에서 꿩을 또 잘 안 잡아줘요. 왜냐하면 도계장에서는 닭은 이 케이지를 열어도 안 도망가는데 꿩은 케이지를 여는 순간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유 엄청 힘들어요. 앞만 보고 가는데 아니, 닭 키우시는 거 보면 위에 그물 안 친 분도 계시거든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꿩은 그물이 없으면 제 거 아닙니다. 그냥 자연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계장에서도 그게 좀 힘들어서 잘 또 안 잡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개 이제 복합이 돼서 농가들이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문제는 또 좀
풀어나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돼야 이제 농장 사장님들도 힘을 내서 네. 네. 계속 좀 더 많이 키우게 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꿩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제주의 독특한 식문화 또 민속 그렇죠.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 건데 맞아요. 이걸 잘 지켜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방안들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저희들 꿩녀 장인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오. 지정은 돼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 농장이 건강해지고 지탱을 돼야 거기서 나오는 꿩이 쉽게 구입이 돼서 음식점이나 우리 꿩엿 만드는 데 쉽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꿩 농장들이 계속 없어지는 이유는 실상 우리가 뭐 양계나 그다음에 양돈처럼 지원이 그렇게 제가 생각해 썩 많지는 않아요. 미래 저희도 자연 자원이기 때문에 음식 자원이기도 하고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그 농가가 생존이 해야 저희도 네. 꿩을 이 생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키우겠습니까? 맞아요. 아무도 안 키우거든요. 힘들면. 그러니까 제주도 음식이 오늘 이렇게 꿩 얘기 해보면 꿩 얘기도 할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오늘 콘테나에서 이렇게 다루듯이 엄청 스토리텔링들을 하면서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얹어야만 제주도 음식은 빛이 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꿩에다가 또 이야기도 네. 네. 넣어서 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야 예, 된다. 또 아니 박물관에 계시니까 네, 그렇죠. 꿩과 관련해서 뭐 어떤 프로그램들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많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음식이든 할 때 자연산이 좋지만 자연산은 더 좋은 게 제주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고 봤을 때 우리가 이 꿩도 마찬가지. 제주도의 천연 자연 아닙니까? 그걸 갖고 다양한 레시피를 하는 것처럼 꿩에 대한 이야기, 또 옛날 선조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 또 이 자연과 어떻게 상생하고 공생했던 이야기들을 콘텐츠로 묶어낸다 그러면 1차적으로 박물관에서 그런 콘텐츠를 잘 엮어나가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단순히 장꽁과 암꽁만 비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꿩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잘 엮어내주면 그것이 확산돼가지고 우리 문화, 제주의 생태와 여러 가지 음식을 포함해서 제주 전체적인 자원을 이렇게 홍보하는데 또 상품화하는데 네. 또 대중화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러면 세 분의 그런 생각들이 비슷하신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네. 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꿩엿을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매번 접할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건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다 네. 라고 하는데 먹어보면 그 안에서 굉장히 감칠맛이 나거든요. 이게 생각해보면 제주 사람들 어떤 지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가 제주 꿩 문화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런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세 분 좀 힘써주시기 네. 바라겠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 맛있는 꿩엿, 이 반전의 매력의 이 맛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칠까 합니다.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